영어 원서 읽기 11번째 시간입니다. The Boxcar Children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접속사 for가 나왔었죠. for 뒤에 이렇게 문장이 와서 이러이러한 사실을 계기로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for가 접속사로 쓰일 때는 문맥의 흐름상 뭐뭐 때문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의역이 되면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it, that 용법이 나왔었죠. 주어가 이렇게 긴 문장으로 오는 경우에는 주어 자리에 이 문장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가짜 주어인 it를 사용해서 일단 문장을 완성하죠. 그리고 진짜 주어가 문장으로 이제부터 나온다는 표시로 that를 사용하고 진짜 주어인 문장을 that 뒤에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그것을 이제 it, that 용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새로 배운 단어가 bothered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with가 왔죠. 그래서 뭐뭐로 성가신, 뭐뭐로 시달리는, 뭐뭐로 인해서 귀찮아진 이런 뜻인데요. 우리말에서는 with가 뭐뭐와 함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뭐로 시달리는에 with를 쓸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떠오르죠. 그래서 with에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문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문장도 무려 이렇게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이나 되네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의 서술어는 asked입니다. asked. asked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 자리에 she가 왔죠. 그 여자는 누굴까요? The bake shop woman이겠죠. 그 빵가게 여자가 The children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 아이들이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아이들인데 문법적으로는 the children이 지금 누구에게 자리에 배치된 거죠. 그래서 이 에게를 여기다가 붙여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the children은 그 아이들에게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빵가게 여자가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뒤에가 뭘 부탁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뒤에 있을 내용이 지금 이 앞으로 나가버렸죠. 여기 보면 이제 물음표로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여자가 그 아이들에게 뭐뭐뭐라고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부탁했다 이렇게 풀이가 돼요. 그래서 asked가 때로는 이렇게 물었다, 질문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의역이 되죠. 그러면 이 문장은 원래 규칙대로 쓰면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했다 이렇게 장문이 돼야 맞는데 작가는 질문 내용을 맨 앞으로 빼놨죠. 그럼 이제 이 질문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질문 문장만 따로 보면요. 그 질문한 문장의 서술은 have입니다. have는 누가 무엇을 가졌다, 가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you는 원래 이제 너, 당신 아니면 너희들 단수와 복수가 모두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만
구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상황은 빵가게 여자가 아이들 4명, 엄마 아빠가 다 죽은 아이들 4명과 지금 대화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빵가게 여자를 이제 말하는 사람이니까 1인칭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 대화의 상대방 아이들이 2인칭이 되겠죠.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됐던 3인칭은 누구냐? 이 대화와 상관없는 이 장소에 없는 다른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제 3인칭이 등장한 건 없고요. 그래서 U는 2인칭인데 이제 너희들이겠죠. 지금 4명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folks를 가진다라는 문장인데요. 이 folks는 s가 붙은 것이 지금 s는 들 이렇게 복수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folks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그런데 흔히 이 사람이라는 낱말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단어가 아마 people이란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이 people도 사람들인데 folks도 사람들이라면은 이 두 단어가 같은 뜻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죠. 자, people이 있고요. folks가 있는데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일까요? 결과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뜻인데 이제 영국에서는 약간 다르게 쓰이기도 한다 이런 설명을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두 개가 단어가 그러면 한 가지 뜻에 두 단어가 있느냐? 그것은 유래가 달라서 그런데요. 독일말에 보면은 이런 낱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독일어로 읽으면 폭스바겐이라고 읽어요. 폭스바겐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 이름 아닙니까? 이 독일어에서 폭스가 폭이 요게 사람이란 뜻이고요. s가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와겐이 마차입니다. 마차. 그래서 이게 독일말로 보면은 국민차가 돼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이제 독일 국민 대중들이 탈 수 있는 차를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입이 되고 있죠. 폭스바겐이. 그런데 이 낱말이 영어로 들어오면서 이 V 발음이 지금 독일에서는 V를 영어의 F 사운드로 읽고요. W를 영어의 V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 folks가 영어로 들어올 때 이렇게 folks란 낱말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folks란 낱말이 이제 사람들이라는 낱말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원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people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해가지고 생긴 낱말이고 이 folks는 독일어의 이 폭스바겐의 그 folks가 그대로 이제 영어로 들어오면서 스펠링만 발음 때문에 B가 F로 바뀐 거죠. 이 와겐도 사실은 영어에도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외곤이라고 읽죠. 이제 영어에서는 우를 또 W로 우로 발음하지 않습니까? 독일에서는 또 W를 V로 발음하다 보니까 읽을 때는 이제 와겐이라고 읽는데 영어에서는 이걸 또 받아들이면서 외곤이라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두 단어가 다 독일어에서 들어온 낱말들이죠. 이렇게 이제 영어는 여러 나라 말이 외래어가 이제 섞이면서 만들어지게 됐죠. 영국이 이렇게 유럽 대륙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교류를 많이 하고 때로는 뭐 전쟁을 하면서 영국이 이제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 여러 언어들이 유입이 돼서 그 유래가 다른 낱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프랑스어도 많이 영어로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레스토랑이라든가 뭐 세미나, 카페 이런 낱말들은 다 불어에서 유입된 낱말들이죠. 그 영국 왕실과 프랑스 왕족은 혼인을 많이 해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영국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아예 못하고 프랑스 말만 구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제가 영국 역사책을 이제 보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folks와 people도 뜻은 같은데 이제 유래가 달라서 저는 거의 비슷한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단어가 존재하는 건 독일계에서 온 낱말이라서 어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이주해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folks라는 낱말을 많이 쓰겠죠. 또 이제 로마에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은 people이라는 낱말을 계속 쓸 테고요. 그런데 이제 영국의 설명인지 일반적인 설명은 people이 이제 라틴어 계열이다 보니까 영어에서는 이제 라틴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지 않습니까? 다른 언어들의 이제 유래로 온 낱말들보다. 그래서 people이 더 정식적이다 이렇게 보고 folks는 회화나 또는 비격식을 차리는 경우에 사용하는 낱말이다. 그래서 folks보다는 people이 더 비중 있는 낱말로 이제 다뤄지고는 있습니다. 실제로도 문서 같은 경우에 folks보다 people을 쓰는 경우가 더 많죠. 책이나 신문 기사 뭐 이런 걸 보면요. 그런데 folks도 뭐 여전히 빠짐없이 사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문을 보면 그래서 여기는 아마 이제 뭐 시골이고 대화니까 folks를 썼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뭐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다가 people을 썼더라도 뭐 잘못됐을 건 없어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사람들을 가진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무나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고 뭐 친척이라든가 누가 되었든 any를 쓴 건 이제 누가 되었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또 엄마 아빠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느냐, 니네를 돌봐줄 아무나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평서문에서 이제 의문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have를 부정하면서 이제 don't가 do not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다른 사람을 안 가진다 이런 뜻이죠. 그것을 이제 부정문으로 바꾸면서 do not이 앞으로 빠졌죠. 그러면 이제 don't you have any other folks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나 다른 가족을, 다른 친척, 다른 사람을 안 가지냐? 다른 사람은 없냐? 이런 문장이 된 건데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우리가 방금 배우기는 don't you have로 have를 부정할 때 이렇게 don't를 써서 don't you have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문은 have 뒤에 not을 써가지고 haven't you로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이게 내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고 나중에 이 have의 not을 쓰는 걸 나중에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등장을 해버려서 지금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have는 이렇게 가지다, 소유하다로 해서 누가 뭐를 가지다 이렇게 동사로 사용되는 당연한 동사죠.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데 이렇게 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have 뒤에 이렇게 ed가 붙은 낱말이 옵니다. 이걸 이제 과거 분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를 현재 완료라고 부르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태를 가진다 이런 뜻이 돼서 이렇게 have 플러스 ed가 붙은 낱말 과거분사 이 형태로 이 두 단어가 한 덩어리로 묶여서 서술부처럼 쓰여서 끝내놓은 상태를 가진다, 끝내놓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현재 완료가 벌써 나와버렸는데요.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 현재 완료는 덩치가 너무 크고 복잡한 문법이라서 여러 문법을 좀 배운 후에 차차 배우셔야 이해가 더 빠릅니다. 지금은 전혀 몰라도 상관없는데 지금 haven't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잠깐 언급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렇게 끝내는 상태를 가진다. 끝내놓았다를 이제 부정을 하려고 한다면은 안 끝내놓았다 그래야겠죠. 그래서 안 끝내놓았다, 끝내놓았다, 안 끝내놓았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완료를 부정할 때 이 finished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안 끝내놓은 상태를 가진다. 그러려니까 이렇게 형용사라든가, 그렇죠. 얘는 이제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부사, 그리고 이제 동사, 이런 단어를 부정할 때는 앞에 not을 붙여서 이렇게 부정적인 수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finish를 부정하려면 이제 not을 앞에 붙이면 돼요. 그러면 안 끝내 놓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완료를 부정할 때 have 뒤에 not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have를 부정하는 것처럼 어쨌거나 have가 들어가 있는 부정이 하나 있고, 지금 have를 또 부정할 때 do not, don't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이게 have가 이렇게 두 번 사용되는데 부정하는 경우도 그럼 두 번이 나왔죠. 그런데 두 가지 have가 부정 방식이 조금 다르죠. 사실상 여기서는 have를 이렇게 do not으로 부정하는 거고, 여기서는 not으로 이제 finish를 부정하는 건데, 이 have pp 과거분사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사용되면서 마치 have를 부정할 때 뒤에 not을 붙이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have와 이 have는 사실 전혀 다른 경우고 문법적으로 다르죠. 얘는 일반 동사로 쓰였고 얘는 현재 완료로 지금 쓰인 건데, 이 두 개가 다른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have이고, have를 부정하는데 뒤에 not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don't로 부정해야 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have 뒤에 not을 이렇게 바로 붙여서 쓰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haven't you라는 표현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문법적으로는 오류라고 하지만 이 모국어를 배울 때는 사실 문법을 배우지 않잖아요. 우리도 한국말을 배울 때는 어려서부터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말을 다 배운 뒤에 학교를 가서 뒤늦게 이제 국외음하니 자음접변이니 이런 문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사실 우리만큼도 문법을 더 몰라요. 영어는 잘하지만 굳이 문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언어라는 게 이제 의사소통이 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법을 따지지 않고 그냥 말 되는 대로 막 합니다. 그래서 haven't you라고 말을 해도 또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이것이 이제 틀렸는지 맞는지 모른 채로 그냥 통용이 되니까 그냥 쓰고,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비록 틀린 문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don't you have라고 쓰는 것이 맞는데, haven't you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신문 기사나 논문, 책 이렇게 검증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간되는 경우에는 이게 don't you have라고 하죠. haven't you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냥 사람들끼리 대화를 주고 받을 때, 또 나 혼자 일기를 쓴다든가 낙서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haven't you라고 쓰는 사례들도 있다. 여기서도 원래는 이제 don't you have로 써야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아마 시골이잖아요. 그 배경이.
그리고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시골에서 오래 사신 노인이나 어른분들은 문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골에서 이렇게 저희 부모님도 옛날에 배워서 그런지 맞춤법이 저랑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작가도 아마 이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빵가게 여주인이 시골에 이제 학교 안 다닌 그 늙은 캐릭터라고 이제 설정을 하려고 오히려 이렇게 문법적으로 틀리게 haven't you라는 표현을 일부러 구사한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런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 해석이 끝났습니다. 너네들은 여기죠. 너희들은 아무나 다른 사람을 안 가지냐 없냐 라고 빵가게 여자가 그 4명의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을 해석해야죠. 자, 두 번째 문장을 자세히 보면요. 일단 해석을 하려면 서술어를 찾아야겠죠. 서술어는 동사가 담당하니까요. 동사를 찾아보면은 여기 have가 동사고요. 여기도 spoke가 동사죠. 그리고 여기 could가 동사고 clap도 동사입니다. 근데 could는 누가 어떤 동작을 할 여건이 되었다. 어떤 동작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라 could의 의미상 동작이 하나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클랩은 사실상 동사이긴 하지만 서술어로 쓰인 건 아니죠. 클랩의 could의 의미상 사용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동사가 3개가 있는데 have는 보니까 앞에 주인공 딱 왔죠. 누가 어가 온 거 보니까 이치가 틀림없이 사물이죠. 누가 이러이러한 사물을 가진다. have의 구조에 딱 맞게 쓰였죠, 지금. 그래서 have는 서술어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have로 된 문장이 하나 있네요. spoke은 원래 모습이 speak인데 바뀌었죠, 모습이. 이렇게 모습이 바뀌면 서술어로 사용된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spoke로 된 문장이 하나 있고요. could도 원래 can인데 지금 could로 모습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could도 서술어로 사용되었고, 그러면 지금 3문장이 무려 이 안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speak이 흔히 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마도 누가 뭐뭐라고 말했다 이런 문장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before가 전치사 뭐뭐 전에라는 뜻인데 전치사나 접속사로 쓰이죠. 이렇게 문장이 오고 before가 오면은 이러저러 하기 전에 라는 의미의 그 보조 문장, 종속절로 사용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아마도 spoke이 이제 주된 문장, 주절로 쓰였고 before 뒤에 문장이 와서 before가 접속사로 쓰이면서 이제 종속절이 오고 spoke 말한 내용에 해당하는 문장이 have로 이제 구성이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절인 spoke부터 spoke로 구성된 문장을 이제 해석을 해 봅시다. 원래는 이제 이 앞쪽에 누가 말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말한 내용이 먼저 나왔죠. 따옴표가 있는 걸로 봐서.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뒤쪽에 있는 child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가 말했는데 최상급 EST가 왔네요. 그러면 가장 어린 아이면 이렇게 4명이 있으면 4명의 child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어린 애는 이제 막내겠죠. 그래서 막내가 말했다, 뭐뭐라고 라는 뜻인데 저는 이제 spoke를 언어를 구사했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해석합니다. 이 said하고 spoke이 다 말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잖아요. 이 둘의 차이도 구분을 좀 하면 좋겠는데요. 이거 말고도
자, 이게 말했다가 say 또는 이제 과거로 하면 said죠. 그 다음에 speak. 얘는 이제 앞에서 spoke로 나왔죠. 그리고 또 talk 이런 낱말도 있고 tell. 흔히 보는 그 말했다에 말한다, 말하다 이 대표 단어들이 이렇게 say, speak, talk, tell 4개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전부 말하다로 해석되는데 전부 같은 뜻일까요? 만약에 같은 뜻이라면 자주 쓰이는 한 단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면 특별한 경우에 반드시 이 중에 한 낱말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say에 딱 맞는 상황, speak에 딱 맞는 상황, talk에 딱 맞는 상황, tell에 딱 맞는 상황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네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다 말한다로, 말했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각의 차이를 구별하면 더 좋겠어요. 알아둔다면 이렇게 이제 이 뉘앙스 차이를 다 알게 되면 이제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낱말들을 한번 탐구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언급만 해놓고 설명을 안 하는 것이 저도 상당히 찝찝하고 애매한데 이걸 하고 있으면 또 강의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이미 지금 26분이나 강의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얼른 끝마쳐야 하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일단 이 두 경우가 나왔는데 이제 톡이나 텔이 다 나오면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께서는 이 단어들이 어떻게 다를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낱말들이 나올 때마다 궁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spoke를 말했다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제가 이 조작법을 잘 몰라서요. 저기를 꼭 갖다 다른 작업을 하고 오면은 얘가 이렇게 굵게 써지네요. 지금은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이 사용법을 잘 몰라서 컴퓨터를 하고는 있는데 이 똑바로 쓸 줄을 몰라서요. 더 이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spoke를 제가 언어를 구사했다라고 해석했잖아요. 왜 이렇게 유별난 해석을 했는지 궁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우 부자연스럽죠, 지금.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기는 좀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스픽의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제가 이런 해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의역을 한다면 이제 말했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주어가 여기 뒤쪽으로 나오고 지금 말한 내용은 오히려 앞으로 나가서 지금 자리가 뒤바뀐 형태죠. 그래서 가장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언어를 구사했다. 이런 뜻인데요. ESTJ는 예, 최상급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최상급은 가장 뭐뭐한 이런 뜻인데 앞에서도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The oldest boy가.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더 플러스 EST 최상급이란 표현인데 최상급은 가장이죠. 가장 최고로 이런 뜻 아닙니까? 최고의.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이 지금 있으면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나이 많은, 가장 늙은 사람이 한 명 있겠죠. 그리고 또 가장 젊은, 나이 어린 사람도 한 명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넷 중에서 누가 가장 나이가 많고 장남이고 누가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인지는 모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넷 중에 한 명은 제일 나이가 많을 거고 넷 중에 한 명은 제일 어릴 거고 그 사실은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특정이 되죠. 이게 불특정이 아니고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불특정이면은 어를 쓰는데 이렇게 특정이 되면 더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졌다는
의미에서 더를 이제 정관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누가 장남이고 누가 막내인지는 모르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한 명으로 결정될 것은 빤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뻔하기 때문에 덜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덜을 붙이는구나. 이 덜하는 게 그렇게 내가 정확히 몰라도 분명히 결정이 하나로 되는 경우 그럴 때 덜을 사용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EST는 그 의미상 정확하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EST를 사용하면은 반드시 앞에 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책에서 더 플러스 최상급 이런 문법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요. 뭐라고 말했는지 봅시다. 이제 말한 내용은 지금 have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가집니다. 이 불특정의 한 명이 한 단위의 할아버지를 어떤 할아버지인지는 모르죠. 우린 지금 본 적이 없잖아요. 앞에서 언급된 적도 없고. 어디에서 가지냐? 이 그린필드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대문자죠. 낱말의 첫 글자가 대문자면은 이제 이름이죠. 이름. 도시 이름, 사람 이름. 그러면 그린필드라는 도시나 마을 안에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나 봐요. 그 할아버지를 우리가 가진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엄만 빼고는 다 해석이 됐어요. 막내가 말했다. 뭐뭐라고 언어를 구사했다. 우리는 그린필드에 할아버지를 가져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 업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 전치사죠, 일단. 그리고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런 이미지로 의미가 파악이 되는데요. 전치사면은 이제 뒤에 명사가 와야겠죠. 마침 The youngest child라고 명사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해서 전치사 구로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그 가장 어린 아이 위쪽으로 그래서 막내 위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업을 전치사로 보고 The youngest child를 업에 소속되는 명사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게 되면은 이 spoke의 주어가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The youngest child가 spoke의 주어로 쓰인 것이 문맥의 흐름상 명백하기 때문에 업은 명사 없이 혼자 쓰였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업이 혼자서 사용되게 되면 동작을 부연 설명하는 부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에는 spoke과 업을 한 묶음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 이 위로라는 뜻을 여기다가 덧붙여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거냐? 이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으시고요. 업에 대한 해석은 이 before 뒤에 있는 문장을 해석하고 다시 해석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해석을 하고 나면 업의 느낌이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 before 뒤에 있는 문장은 could가 서술어죠. 그러면 누가 그의 sister가 이제 주어죠. 앞에 왔으니까. 이 sister는 여자 형제를 뜻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여자 형제라면 누나 아니면 여동생이겠죠. 제가 이제 악필입니다. 글씨를 또박또박 써야 되는데 이 글씨를 제대로 못 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손으로 볼펜으로 이제 노트에 쓰면 이거보다는 사실 낫게 쓰는데 지금 이 컴퓨터로 타블렛 판 위에다가 쓰는 게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자, 다시 시스터를 보면요. 우리는 누나, 여동생 이렇게 있는데 영국에서는 이 나이를 그렇게 비중 있게 안 다루죠.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태어나서 남자면 brother. 그렇죠? 이제 이거 형이나 남동생이죠. 여자면 sister. 그리고 나이를 안 따지죠. 그래서 형 동생의 개념이 영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그래서 지금 그냥 sister라고 쓴 겁니다. 얘가 막내니까 이 막내의 이제 히스는 지금 the youngest child겠죠. 막내의 여자 형제면 누나겠죠. 막내는 지 밑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여동생은 없을 테고요. 그래서 그의 누나가 주어고요. 클랩은 가볍게 치다 이런 뜻인데 뭘 치냐? 그녀의 손을이죠. 그녀의 손을 칩니다. over는 뜻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전치사로서 이렇게 his mouth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게 한 덩어리죠.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여기 입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over는 지금 이런 동작 아닙니까? 이런 이미지죠. 뜻이 이런 표현. 그래서 입 위에다가 덮는다든가 입을 가린다, 입을 가볍게 막는다, 입을 가볍게 때린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녀의 손을 입에 over로다가 이렇게 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뒷문장은 그의 누나가 그녀의 손을 그 막내의 입 위쪽으로다가 이렇게 덮는 동작, 오버를 가볍게 치는 동작을 할 여건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before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기도 전에 행동을 할 여건이 되기 전에 그리고서 이제 업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 누나는 이제 말을 동생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입을 막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막을 여건이 되기도 전에 동생이 말을 한 거니까 이거를 이제 불쑥 갑자기 말했다.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업을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동사 뒤에 전치사를 하나만 써서 이렇게 사용할 때에는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이 speak이라는 서술어의 그 동작의 그 실행 상황, 어떤 식으로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표현할 때 이런 전치사 하나를 덧붙여서 하죠. 그래서 뭐 come인데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방향을 표현하고 싶으면 come in 하면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come out 하면 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전치사들이 따로 동사 뒤에 쓰일 때는 이 동작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더 있으면 자세하고 이런 서술어 뒤에 있는 전치사들을 이제 부사를 정확한 의미가 잘 파악이 되기 시작하면 이 문장의 뉘앙스가 굉장히 분명해지고 재밌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석이 끝났죠?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마지막 문장은 간단하네요. said가 서술어고, 그러면 누가 이 뒤에 뭐뭐라고 말했다 이런 뜻인데 이제 말한 내용이 지금 앞쪽으로 나갔죠. 그래서 쉿 벤이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이제 누나겠죠. 지금 이 경우는 쉬가 가능한 게 지금 앞에 그 빵가게 여자가 있죠. 그 빵가게 여자 워먼이 있고 그 다음에 누나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문맥의 흐름으로 잘 파악하지 않으면 이 쉬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밑줄 치고 쉬가 이렇게 여러 명 나오면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도 하잖아요. 이제 누나가 베니한테 그만 말하라고 쉿 그랬습니다. 우리는 쉿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허쉬라고 표현하네요.
이렇게 의성어들은 나라마다 좀 다르죠. 우리는 헛쉬가 왜 쉬시 되는지 좀 느낌이 안 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많죠. 닭 울음소리라든가 개소리도 우리는 멍멍 그랬는데 영어는 빡빡 이러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이 안 된 낱말이 있습니다. anxiously는 이제 끝이 ly로 끝나죠. ly로 끝나면은 95%, 한 98%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이렇게 동작을 부연 설명하죠. 그래서 장식품에 해당하고 뼈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모르면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전부 부지런하게, 열심히, 뭐 개히 이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또 이 부사가 사실 말은 해석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안 하면 또 찝찝하죠. 그리고 모르는 낱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전혀 처음 본 것들이 다 이렇게 ly 붙어가지고 많이 등장하죠. 여기서 anxiously도 상당히 어려운 낱말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초조하게, 조마조마하게, 뭐 안절부절하면서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누나가 왜 초조해 하면서 조용히 해 매니 하고 말을 지금 막았는지 아직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의문이죠. 그러면 이제 전체 문장 해석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천천히 한번 읽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아줌마와 아이들 4명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라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리게 읽어보겠습니다. Haven't you any other folks? She asked the children. We have a grandfather in Greenland, spoke up the youngest child before his sister could clap her hand over his mouth. Hush, Benny, she said anxiously.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